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환 씨, 저희와 함께 가시죠. 점심 장사를 마치고 달달한 믹스커피를 한 잔 마시며 쉬고 있었어요. 남편은 주방에서 제 일을 도우며 가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때 3명의 남자들이 들어와 남편을 애워싸더니 자신들과 함께 가자고 했죠. 뭐시오? 아이 등남이가 보냈냐? 아니 내가 그 돈 갚는다고 했냐 안 했냐?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가게를 달려나갔고 낯선 남자들이 바로 남편을 따라붙었죠. 와장창 소리와 함께 가게 유리문이 박살이 났고 남편이 넘어져 나뒹굴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들이 남편을 덮쳐 제압을 하더군요. 이거 오라고 이놈들아. 그 길로 낯선 남자들은 제 남편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길 가던 사람들이 부서진 제 가게 문과 남편을 잡아서 봉고차에 태우는 남자들을 보며 수근수근거렸죠. 안녕하세요. 산하고 바다가 어우러져 있는 작은 동네에서 40년 넘게 밥 장사를 하고 있는 젊은 할머니입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는 한 동네에서 오래도 살았죠. 지금 제가 하는 식당은 시어머니께서 제게 물려주신 가게입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노포인데 아직도 시어머니 손맛을 잊지 못하고 어르신들이 찾는 그런 가게예요. 시어머니는 10년 전 일손을 놓으시고 제게 가게를 물려주시고는 5년 전에 별세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맛을 유지하며 식당을 이어가고 있죠. 제 남편은 빈둥거리며 할 일 없이 가게 한켠에 죽치고 앉아서는 매일 소주 반병 마시고 제가 말아주는 국밥 한 그릇 먹고는 할 일 없이 빈둥거리다 설거지도 하고 마감때가 되면 가게 청소나 해주는 사람입니다. 아주 팔자 좋아 보이는 양반인데 사실 이 양반 팔자가 그렇게 좋지만은 못했어요. 10년 전에도 아주 험한 일을 당했었죠. 그래서 그날 이후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는 매일 가게에서 저러고 있습니다. 아이고 형부, 또 거하게 한잔 하셨어? 안주도 부실하게 이게 뭐야? 넌 또 뭐 한다고 여기 왔어? 저녁 장사 준비로 바빠. 쉰소리 할 거면 빨리 하고 가. 언니, 저번에 그 김치 너무 맛있다고 윤지 아빠가 그러더라. 조금 더 얻어가려고 왔지. 가게 밖에 창고 2번째 냉장고에 있으니까 알아서 가져가. 남편이 기운 없이 낮부터 낮술을 마시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움도 있었죠. 남편이랑 저랑은 동갑입니다. 올해 62이죠. 늙었다면 늙은 나이고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인데 허구한 날 가게에서 소주를 마시고 앉아있으니 한숨이 절로 날 수밖에요. 다 10년 전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저 남편 놈이 참 꼴보기 싫었습니다. 뭐 잘했다고 제 가게에서 저러고 있는지 참. 언니 잘 먹을게. 형부 술 조금만 드세요. 그리고 우리 그이가 형부 요즘은 사냥 안 다니냐고 물어보대요. 멧고기가 먹고 싶다나 뭐라나. 사냥 끊었어. 엽사가 사냥을 끊어요? 술이나 끊으세요. 이번 주에 윤지 아빠가 낚시 가자고 하던데 들으셨죠? 낚시는 우라질. 아이 내 팔자에 모를라까. 에휴, 남자가 그럴 수도 있죠. 저는 형부 다 이해해요. 힘내세요. 너 안 가? 바빠서 정신없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야? 조잘조잘거리는 동생이 허튼 소리를 할까봐 급하게 쫓아내고는 다시 가게 일을 했죠. 큰 가게도 아니어서 주방에서는 저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다만 거슬리는 건 매일 식당 한 구석에서 저러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콱 쫓아내서 돈이나 벌어오던가 남들처럼 낚시나 다니라고 하고 싶지만 남편의 모든 비밀을 다 아는 저이기에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나 동생들이 가게를 놀러 올 때면 남편의 저 모습이 정말로 부끄러웠어요.
벌건 대낮부터 낮술 마시며 혼자 알아듣지도 못할 말에 중얼중얼거리는 남편이 안 부끄러운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형부는 아직도 저러시는 거야? 에구, 사람이 완전 못쓰게 됐네. 너네 집 앞에는 순댓국집 없니? 왜 1시간도 넘게 차 끌고 와서 우리 가게를 와? 여기가 제일 맛있는데 어쩌니? 포장도 해갈 거야. 우리 남편이 너 보러 간다니까 순댓국 포장해오라고 하더라. 친구들도 간혹 제 가게에 놀러 오면 한마디씩 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신경도 예민해지고 화도 부쩍부쩍 났죠. 당신 그렇게 빈둥거릴 거면 저기 가서 마늘이라도 까든가. 도와주지 않을 거면 가게에 나오질 말든가. 제가 화가 났다는 것을 눈치챈 남편이 슬그머니 일어나 마늘 바구니로 향하더라고요. 그런데 술을 마셔 취했는지 비틀거리다가 그만 자기가 먹고 있던 순댓국을 엎어버리고 말했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가게 홀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아주 일을 만들어. 아, 미안해. 금방 치울게. 그냥 집에 들어가요. 안 보이는 게 나 도와주는 거니까. 그제야 남편이 주섬주섬 자신의 겉옷을 챙기더니 가게를 나가더라고요. 저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왜 꼭 제 가게에 와서 술을 마시는지, 아니 술을 먹고 싶으면 집에서 혼자 마시던가,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마시던가 다른 가게 가서 마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건 치우고. 그냥 두시고 가라고요. 다음 날 아침 장사도 못하고 딸 집에 들렀어요. 당시 4살이던 손자 감기가 심해서 열이 잘 안 떨어지고 있었죠. 딸과 사위는 출근을 해야 하는데 아이 감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부담이 된다는 딸의 말이었죠. 가게까지 오늘 공치게 하고 나한테 맡기는 건 부담 안 되니? 엄마 미안해. 미안하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말하고 네 새끼는 네가 봐. 왜 그래 엄마. 엄마 부탁해. 이거 해열제야. 열 안 떨어지면 한 번 더 먹여줘. 나 출근할게 엄마. 사랑해. 사랑은 개뿔. 이럴 때만 연락하지. 장모님 죄송해요. 부탁드릴게요. 그래 출근 잘하게. 민재 걱정은 말고. 그렇게 딸 부부를 출근시켰죠. 부부 방을 열어보니 불이 꺼져 있었고 감기에 걸려 열이 난다는 손주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지금 잠들었나 보더라고요. 아마 딸 부부도 한숨 못 자고 출근을 하는 걸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그렇죠. 뭐 어쩌겠어요. 젊은 아이들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늙은 애미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도와야죠. 그렇게 그날 하루 종일 손주 봐주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들을 키우던 기억도 나더라고요. 딸은 그날 7시쯤 퇴근을 해서 왔습니다. 이어서 사위도 들어왔고요. 이제 너희들 자식은 니들이 보라고 하며 집을 나왔죠. 저녁 먹고 가라는 딸 부부의 말에도 사양하고 그냥 나왔어요. 내일도 낮에 손주를 봐줘야 할 것 같았고 그러려면 내일 저녁 장사 준비라도 해야 했거든요. 서둘러 재료 손질을 해두기 위해 가게로 향하는데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위태롭게 제 옆을 쌩하고 지나갔습니다. 놀라서 급하게 피했죠. 마침 비는 쏟아지고 있고 날은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만 인도 경계석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늙어지니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젊은 시절 같았으면 잽싸게 피하면서 공중제비를 돌아 착하고 멋지게 착지했을 텐데 나이 좀 들었다고 고작 돌부리에 걸려서는 어버버 하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도로 옆 화단 돌덩이에 제 몸을 냅다 던져버리고 말았죠. 참 한심하더라고요. 넘어져서 한참 끙끙거리니 지나가던 아가씨가 달려와 저를 도우며 일으켜 주었어요. 그런데 웬걸 팔이 덜렁거리는 게 오른손이 그만 댕강 부러졌더라고요. 아가씨가 택시를 잡아주어 그 길로 병원에 갔습니다. 오른쪽 팔이 복합골절이에요. 뼈가 산산이 부셔져서 수술로 뼈를 이어야겠네요.
그리고 왼쪽 팔도 금이 갔는데 왼쪽 팔은 수술은 필요 없지만 깁스는 하셔야겠어요. 저도 참 한심하죠. 길 가다가 그냥 넘어졌는데 양쪽 팔이 다 부러지다뇨. 늙으면 그냥 죽어야지. 에휴. 네? 의사 양반, 입원 말고 통원 치료는 안 될까? 내가 식당 일을 하는 사람이라. 아유, 안 되세요. 복합골절이라 부러진 뼈가 다른 곳을 찌르거나 신경 또는 큰 혈관 찌르면 진짜 큰일 나세요. 어서 수술로 붙이고 깁스하세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양팔 깁스하시고 일주일만 입원하시면 돼요. 옌장, 내 똥도 못 닦게 생겼구만. 네? 아니 젊은 양반이 귀에 소똥구리를 넣었어? 왜 다 들어놓고 뭘 자꾸 물어? 괜스레 의사님한테 성질을 부렸죠. 저보다 똑똑한 의사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겠죠. 바로 입원 수속을 하고 잠시 대기하다가 병실로 이동했어요. 병원 밥이나 먹으며 이참에 휴가를 즐기자 싶었습니다. 그쯤 딸에게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한데 내일도 우리 집에 아침에 와줄 수 있어요? 의사가 양팔에 간이 깁스를 해주어 그 문자를 확인하는데도 끙끙 한참 걸렸어요. 전화를 걸어 못 간다고 말해주려고 했지만 통화 버튼을 못 누르고 자꾸 다른 것만 눌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핸드폰이 꺼지기 일쑤였죠. 화딱지가 나서 냅다 발로 핸드폰을 차버렸습니다. 가게 일이 걱정이었어요. 일주일이나 문을 닫아야 하니까요. 남편이 제 대신 일주일간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입원한 일주일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몇 달간은 깁스를 해야 할 텐데 그동안 가게 일을 어찌 해야 할지 골치가 아팠죠. 물론 몇 달 가게 문을 닫는다고 제 생활이 쪼달리거나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름 평생 성실하게 식당을 운영해서 빚 없이 살고 있었고 작고 낡았지만 비 정도는 피할 수 있는 작은 아파트도 하나 있었죠. 아들, 딸 다 장가 시집 보내고 늙어서 쌀 사 먹을 정도의 예금도 있었어요. 하지만 걱정되는 건 수십 년을 꾸준히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꼭 찾아와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요. 굴다리 김노인네, 가게 문 한동안 안 열면 자기 점심밥 어디서 먹냐고 아주 지랄 연병을 할 텐데. 가만, 준비해둔 순대랑 고기도 다 버려야 되겠네. 아유, 아까워라. 결국 꼼짝없이 병원에서 수술하고 일주일간 입원했어요. 제 소식을 들은 딸아이가 달려와 미안하다고 눈물을 보였지만 그런다고 제 뼈가 붓나요. 뭐 제 팔자였나 보죠. 신경 쓰지 말고 감기 걸린 손주랑 그 손주한테 감기 옮은 사위와 딸은 병원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같은 병실에 노인네들이 많아 감기 옮으면 큰일 난다고요. 아들놈은 먼 서울에서 신접살림 차리고 10년째 서울살이 중이라 제가 사는 동네로 오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냥 말 안 했습니다. 입원했다고요. 그런데 딸이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다음날 회사도 쉬고 며느리와 왔더라고요. 밥이나 한 끼 병원 식당에서 먹여서 돌려보냈죠. 그저 남편이 매일 찾아와 머리 감겨주고 밥 먹여주고 저녁이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한 저는 바로 구인 공고를 올렸어요. 주방 보조를 구한다고요. 제가 손이 불편해졌으니 제 대신 손을 움직일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바로 다음 날 한 사람이 지원을 한다고 가게로 찾아오더라고요. 주방일 해보셨어요? 나이가 너무 어리신데. 저 주방일 잘해요. 맡겨만 주시면 정말 실망 안 하세요. 찾아온 지원자는 너무 어렸어요. 제 딸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나이였죠. 나중에 들어보니 나이가 28살이더라고요. 순댓국집 주방일을 하기에는 경험이 없어 보여 그냥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간절하게 애원을 하더라고요. 일을 하고 싶다고요.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비도 많이 들어요. 지금 당장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꼭 좀 뽑아주세요. 저 정말 요리도 잘하고 주방일도 잘해요.
걱정 마세요. 저렇게 애원하니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나요? 저도 당장 급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주방에 들어가서 양파를 썰어보라고 했어요. 순댓국이랑 같이 내주는 양파예요. 그런데 양파를 써는 솜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 같은 솜씨로 순식간에 양파 한 망을 후다닥 다 썰더라고요. 저보다 빠르고 깔끔한 솜씨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중국집 하셨어요. 그래서 저 중학생 때부터 식자재 다듬으면서 아버지 일 도와드렸거든요. 그제야 저 귀신 같은 솜씨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린 고수였습니다. 음식 만드는 건 제가 직접 지시를 하면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식자재 다듬고 요리를 할 줄 아는 부분이니 한번 믿고 맡겨보기로 했어요. 그날부터 일을 할 수 있겠냐 물으니 당차게 감사하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날부터 그 젊은 아가씨를 주방 보조로 뽑아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만에 식당 문을 다시 열 수 있었죠. 오랜 단골들이 궁시렁거리면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문을 이렇게 오래 닫아두면, 내 점심은 어쩌라는겨? 굶어 죽으라는 거야, 뭐야? 오랜만에 찾아온 단골 손님들은 제 부러진 팔에 대해 걱정을 하시면서도 주방 보조를 잘 뽑았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맛있게 순댓국을 잘 끓여낸다고요. 새로 뽑은 주방 보조 아가씨는 일도 잘했지만 성실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일을 찾아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새벽같이 일찍 가게에 나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누가 알아준다고 그렇게 열심히야. 화장실 청소는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남편한테 시키면 되는데. 누가 하면 어때요, 사장님? 우리 가게 일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식당은 화장실부터 깨끗해야 한다고. 화장실이 더러우면 찾아오신 손님들 입맛부터 떨어진다고. 내 집 화장실보다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사장님. 금방 치우고 아침 장사 준비할게요.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처제였죠. 막내 아들 하나 더 있으면 소개라도 시켜주고 싶었어요. 손님들도 저와 생각이 같았는지 가끔 단골 손님들이 식당 보조의 결혼 여부도 묻더라고요. 자기 아들 소개시켜주고 싶다나요?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고 있어요. 사는 게 원래 이런 거죠. 당장 돈 버는 게 급하니 그 이상은 생각을 못하겠네요. 아버지 병원비로 어린 처녀가 연애도 못하고 저러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첫 월급 때는 열심히 일해준 대가라며 보너스로 30만 원을 더 넣어주었어요. 감사하다고 연신 고개 숙이던 주방 보조 아가씨는 다음날 제게 스카프를 선물로 주더군요. 자신을 뽑아주셔서 고맙고 한 달 동안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알면 알수록 더욱 마음에 드는 아가씨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혼자 술상을 차려 소주를 마시고 있더군요. 낮술도 마시더니 집에서도 술을 마시는 모습에 화딱지가 나서 한마디 쏘아붙였죠. 알코올 중독자로 인생 마감하려고 작정했어? 그만 좀 마셔. 10년 전 당신이 겪은 그 사건, 나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당신 인생 끝난 거 아니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10년이면 이제 당신도 정신 차릴 때 됐잖아. 그렇잖아요. 저러다가 병나서 쓰러지면 어쩌나요? 누가 병수발 다 하겠어요. 자식들이 하겠어요? 저뿐이 없죠. 제가 한 소리 해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술을 홀짝홀짝 마시더라고요.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씻으러 갔어요. 씻고 나오니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주방 아가씨는 일 잘해. 일이야 나보다 더 잘하지. 나야 늙어서 눈도 침침하니 너저분하게 일하는데 이 아가씨는 깔끔하고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 중국집에서 일을 도왔다더니 혼자서도 척척 잘하더라고. 팔은 어때? 이제 깁스 풀어도 되지 않나?
의사가 한 달 더 하라고 했어. 왜? 이만하면 뼈도 다 붙었을 테니, 아이, 그냥 깁스 풀고, 그 주방 아가씨 내보내. 남편이 갑자기 주방 아가씨를 해고시키라고 하더군요. 아직 저는 팔이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렇게 일 잘하는 사람 한 번에 뽑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나요? 그렇다고 자기가 다 붙들고 가게를 운영할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며 술잔을 기울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남편에게 무슨 말 못할 일이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함께 산 지 40년이 넘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라도 있수? 내가 그럴 게 뭐가 있나? 그냥 가게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뻔한데, 이 사람을 하나 쓰니 걱정돼서 그렇지. 60이 넘어서 아직도 식당이라는 당신 마누라나 걱정 좀 하시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의 행동이 석연치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말을 못하는 것 같았죠. 몇 번 더 캐물었지만 끝내 말 안 하고 소주만 들이켰어요. 저도 피곤하기도 하고 귀찮아서 그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아침 장사를 준비하는 주방 아가씨 얼굴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평소 하지 않던 실수들도 연발하더군요. 그러더니 급기야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시 쉴 때 제게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지금까지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 오늘까지만 일해야 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가게에서 평생 일하고 싶다고 말하던 아가씨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니까요. 물론 주방 아가씨 말을 무작정 믿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아침에 저렇게 마음이 바뀐 거 보면 분명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제가 무슨 실수를 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말투가 좀 세니 가끔 의도치 않게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주방 아가씨는 저 때문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때 어제 남편이 술을 먹으며 주방 보조를 자르고 싶다고 말한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내 남편 때문이에요? 왜요? 그 양반이 아가씨한테 무슨 말 했어요? 그게... 대답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주방 아가씨를 보고 확실히 알았죠. 내 남편 놈이 원인이구나. 평생 도움 안 되는 인간 속으로 한 사발 욕을 해주었어요. 내 남편 때문이라면 걱정 말아요. 그 양반이 무슨 말을 했건 신경 쓰지 말고 지금처럼만 해주면 돼요. 나는 내가 팔깁스를 풀어도 아가씨 계속 고용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 줄 수 있어요? 돈 벌어야 한다면서요. 원한다면 우리 남편 가게에 못 오게 할게요. 사장님, 죄송해요. 저 그럴 수가 없어요. 대체 내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데요. 답답하게 그러지 말고 말 좀 해줘요. 이거 보시면 무슨 일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주방보조 아가씨는 저를 가게에 딸린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은 일하다가 제가 잠시 누워 쉬는 공간인데 가게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연결되어 있는 작은 모니터가 있었죠. 몇 년 전에 가게에 도둑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누가 현금 거래를 합니까? 제 비상금하고 전날 현금 결제한 두 테이블에서 꼴랑 12만 원 훔쳐서 달아난 도둑이었죠. 그놈이 부순 가게 문고리가 더 비쌌어요. 하여간 그 일로 아들이 걱정된다며 비싼 돈을 들여 설치한 CCTV였죠. 요즘에는 식당에서 음식 잘못 먹어 사고 났다고 돈을 뜯어내는 손님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그런 것들이 걱정되니 미리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귀찮아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 이후 아들이 설치해둔 CCTV였어요. 제가 그런 기계를 다룰 줄 모르니 가끔 아들이 찾아와 만져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주방 보조가 그 CCTV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컴퓨터를 이리저리 만지더니 어떤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가게 밖 작은 창고 쪽을 비추는 CCTV였어요. 주방 보조가 보여주는 영상은 어제 있었던 일이었죠. 왜 이걸 보여주냐는 제 말에 주방 아가씨는 갑자기 울먹이더라고요. 그러고는 영상을 보고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러겠다고 했죠. 어느 정도 CCTV 영상을 보자 영상에 주방 아가씨가 나왔어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식재를 들고 가게 밖 작은 창고에 옮기고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은행 업무 때문에 반나절 가게에서 자리를 비운 날이었죠. 그 장면이 나오자 갑자기 주방 보조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체 무슨 일인지 불안해하며 주방 보조를 다독이며 계속 영상을 보았죠. 그리고 놀라운 장면을 보았어요. 주방 보조가 작은 창고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영상에 남편이 나오더군요. 그것도 잠시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주방 보조가 들어간 작은 창고에 들어가는 장면도 나왔죠. 그리고 잠시 후 주방 보조가 창고에서 뛰쳐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것도 윗도리가 반쯤 풀어헤쳐진 상태로요. 바로 남편도 주방 보조를 급히 따라가는 것처럼 나오더군요. 이게 뭐예요? 내 남편이 아가씨한테 무슨 짓이라도 했어요? 제가 그날 사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시킨 고기를 냉장고에 넣었는데 그런데 바깥 사장님이 갑자기 따라오시더니 저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사장님? 주방 보조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제 남편이 몹쓸 짓을 했다는 말이었죠.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믿음에 대한 배신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폭발하듯 올라왔죠. 저 생각 많이 해봤어요. 제가 당한 일 아직 경찰한테는 말 안 했어요. 그날 바로 신고하고 싶었는데 사장님 생각하니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주방 보조는 경찰에 신고를 아직 안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신고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 112를 눌렀죠. 이 사건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마땅한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주방 보조가 믿을 수 없는 제안을 제기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는 급하게 주방 보조를 가게에서 내보냈습니다. 일도 그만두라고 했죠. 사장님 남편이라고 지금 감싸고 도는 거예요? 전 사장님을 믿었는데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장님이 사람이에요?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좋아요. 제가 평생 오늘의 선택 후회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주방 보조는 제게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다며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는 말만 해주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주방 보조와의 일을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일 없었다며 딱 잡아 떼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와 조금의 대화 후에 집을 나가더니 새벽이 되어서야 만취되어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 장사 전에 경찰들이 가게에 찾아와서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남편을 잡아간 거였습니다. 주방 보조가 자신의 제안을 제가 거절하자 경찰에 결국 신고를 한 것이었죠. 경찰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했지만 CCTV에 찍힌 증거가 명확하고 주방 보조의 증언이 일관되기에 처벌이 불가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유죄 판결 나요, 할머니. 저 아가씨랑 무조건 합의하세요. 합의하시고 아주 운이 좋으면 집행유예 처분 나요. 마치 제 남편이 이미 범죄자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무식한 저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 정도는 알고 있어요.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거죠. 그런데 경찰부터가 이미 제 남편에게 너는 유죄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과 긴 말 섞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그 말에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 죄 지은 사람 제대로 처벌받게 해달라고요. 남편은 억울하다고 경찰서에서도 소리소리를 지르더군요. 경찰서에서 나와서 바로 아들에게 연락을 했죠. 네 아빠가 강간 혐의로 잡혀갔어. 아무래도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변호사 좀 알아봐다오. 그날 자식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딸은 그렇게나 회사 거리더니 제 전화에 30분 만에 달려나왔고 아들은 어떻게 운전을 한 건지 서울에서 저희 동네까지 3시간 만에 달려왔죠.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네? 강간이라니요? 아버지가요? 내가 이제 살다 별꼴을 다 본다. 일단 오는 길에 전화로 변호사하고 상담 받았어요. 변호사의 말도 경찰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일반 범죄와는 다르게 무죄의 증거를 찾아오지 않으면 대부분 유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피해자의 증언이 꽤나 큰 힘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무죄의 증거가 없다면 합의하고 형량을 낮추는 게 최선이라고 했죠. 저는 절대 합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가 있다면 벌을 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제 남편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요. 돈으로 그 죄를 덮을 수는 없었죠. 남편은 억울하다고 난리였습니다. 나 억울해. 그날 그 창고에 들어간 건 사실인데 그 여자한테 이상한 짓 절대 안 했다고. 그럼 왜 따라 창고에 들어가셨어요? 여기 CCTV 영상 보시면 주변에 사람이 있나 없나 두리번거리시면서 몰래 들어가시는데 당당하시면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난 그 보조 아가씨가 창고 안에 있는 줄 몰랐어. 내가 주변을 살피고 들어간 건 사실 아내 몰래 담배 태우려고 그런 거야. 혹시 아내가 가게에 왔나 보려고 그런 거라니까. 남편의 말에 수갑차고 앉아있는 남편을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술, 담배 끊으라 그렇게 잔소리를 해서 술, 담배 중 하나는 끊겠다고 하기에 담배를 끊으라고 했었어요. 시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당신 담배 때문에 언젠가 인생 크게 후회한다고 말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후회할 일이 생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놈의 담배 때문에 폐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당신 교도소에서 인생 종치게 생겼어. 알아? 남편의 진술은 이랬어요. 남편 자신이 창고에 들어갈 때 아내 주방 보조가 있는 줄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금연한 저와의 약속을 어기고 저 몰래 담배를 태우려고 창고에 숨어 들어간 것 뿐이라고 했죠. 주변을 살펴본 건 제가 혹시 오나 안 오나 확인하려고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 여자분은 왜 윗옷을 반쯤 벗고 뛰쳐나오는 건데요? 선생님 진술이 사실이라면 들어가자마자 종업원을 보았을 것이고 그럼 선생님이 바로 나오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몰래 담배를 태우려고 했다니 종업원이 있으면 담배를 못 태우실 테니까요. 그 아가씨가 이 냉장고에 고기 넣는 것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혼자 하라고 말하고는 돌아서 나오는데 자기 아버지가 어쩌고 중국집이 어쩌고 하든 쓸데없는 소리를 계속 주저리 하는 거 있지. 조금 듣다가 뭔 헛소리를 저리 하나 생각하고는 나 바쁘다고 하고 돌아섰는데 이거 참 날 또 부르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하고 대화를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해보라고 했지. 그랬더니 다짜고짜 자기랑 연애를 하자는 거야. 요즘 자기가 너무 외롭다면서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면 되니까 걱정 말라나.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윗옷을 벗더라고. 내가 너무 놀라서 버럭 화를 내면서 무슨 짓이냐고 그러니까 이 미친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나가는 거 아닌가 말이야. 남편의 증언에 경찰들은 황당해하는 분위기였어요. 다른 곳에 앉아있던 경찰이 남편의 진술을 들었는지 자신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렸죠. 제가 그 경찰을 노려보자 M1 다른 범죄자를 혼내더라고요. 웃지 말라나요? 어르신 나이가 63세시죠? 그런데 이제 28살이 된 아가씨가 어르신한테 연애를 하자고 했다고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 창고에서 진한 연애하신 거예요? 혹시 돈도 주시고 그러셨어요? 아이, 자네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아이, 그대로 그 미친 것이 소리 지르면서 달려나갔다니까! 다들 남편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남편 역시 그 분위기를 알고는 자신은 억울하다고 한숨을 내쉬었죠. 다만 저희 자식들만이 남편의 억울함을 믿는 눈치였어요. 왜들 한숨 쉬세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왜 마치 이미 범죄자인 것처럼 대하는데요? 하지만 자식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결국 구속 수사가 결정되었어요. 이 부분에서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변호사도 황당해하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어떻게 60이 넘은 노인을 구속 수사를 하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처음에 경찰이 가게를 찾아왔을 때 남편이 도망을 가려던 게 원인이었어요. 한마디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죠. 이 인간아, 그러니까 경찰이 올 줄 알았으면서 아니 왜 도망을 가 도망을? 아이, 나야 등남이가 보낸 애들인 줄 알았지. 남편이 술을 마시다가 친구와 내기를 했었나 봐요. 그 내기도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등남이라는 분은 남편 친구입니다. 저희 손주가 8살 초등학교 1학년인데 등남씨 손자도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것도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고요. 그런데 받아쓰기 점수로 서로 언쟁이 붙었나 봐요. 자기 손자가 더 잘한다로 서로 싸우다가 손자들이 받아오는 점수로 내기를 한 거였죠. 결과는 안타깝게 저희 손자가 한 문제 차이로 졌습니다. 문제는 그 내기가 100만 원 내기였던 거죠. 그런데 다음 바로 이어서 치룬 받아쓰기 시험에서는 저희 손자가 2문제 차이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 손자가 이겼다고. 당연히 등남씨가 이걸 인정할 리가 있나요? 인정 못하죠. 그래서 등남씨는 100만 원을 달라고 했고 남편은 못 주겠다고 하며 버티는 중이었어요. 어느 날 등남씨가 술을 한가득 마시고는 자기가 사람을 써서라도 그 돈을 받아내겠다라고 남편에게 승질에 승질을 냈나 봐요. 제가 볼 땐 술 마시고 헛소리 한 건데 딱 그 타이밍에 경찰이 들이닥친 거였죠. 남편은 정말 등남씨가 사람들을 보낸 걸로 착각하고 도망친 거였습니다. 정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결국 말도 안 되는 남편의 멍청한 행동 때문에 남편은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자식들이 항의를 했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에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는 화도 안 나? 왜 이렇게 태어난대? 이러다가 정말 유죄 판결 나면 어쩌려고? 아버지 발에 전자발찌 채워지는 꼴 난 못 봐. 똑똑한 판사님이 알아서 잘 판결해 주시겠지. 그러라고 그 어려운 공부한 거 아니겠어? 죄 지은 사람 있으면 나라에서 정한 대로 처벌받으면 되는 거야. 제 반응을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냐부터 왜 이렇게 냉정하게 변했냐는 등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았죠. 헛소리하지 말고 네 아버지 무죄 증거나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경찰들은 제 남편이 주방보조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렇게 태어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사건 다음날 주방보조가 제게 내건 제안과 그날 밤 남편과의 대화 때문에 저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었거든요. 순리대로 잘 풀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하고 딸들만 자신들이 아버지를 구명하겠다며 분주하게 뛰어다니더군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명확한 무죄 증거는 찾기 어려웠어요. 왜 창고 안에는 CCTV를 안 달았냐고 딸이 자기 오빠를 쥐잡듯 잡았었죠. 결국 남편은 법정에 섰어요. 검찰은 남편을 강간 혐의로 기소를 했더라고요. 1차 공판에서 우리 측 변호사는 작은 창고 바닥을 보수한 걸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남편과 주방 아가씨 사건이 있기 2일 전에 창고 바닥을 보수했었어요. 방수 페인트를 새로 칠한 거였죠. 그래서 사건이 생긴 그때 아직 바닥이 모두 마르지 않았었어요.
사람이 걸어다니는 좁은 공간에만 박스를 오려서 올려두었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주방보조가 남편에게 저항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바닥에 저항 흔적이 남았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 측 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로 저항 흔적이 없는 실제 주방보조가 그렇게 증언을 한 내용이었죠. 그 외에 저희는 어떠한 증거도 내밀지 못했습니다. 반면 검찰에서는 주방보조의 진술과 CCTV 영상을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몰랐는데 남편이 사건 전날 주방보조에게 돈을 이체한 게 나왔어요. 그것도 무려 50만 원씩이나요. 50만 원을 직원에게 사적으로 줄 이유가 있나요? 손자에게 주려고 핸드폰 좀 중고로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주방 아가씨가 그 정도 돈이면 충분히 좋은 거 살 수 있다고 자신이 알아봐 준다고 했죠. 그래서 돈을 이체해주면서 하나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손자에게 줄 핸드폰을 일개 직원에게 부탁을 했다고요? 그것도 돈을 먼저 주시면서요. 저를 덮치기 전날 밤 저한테 돈을 주셨어요. 하룻밤 같이 보내면 50만 원씩 주겠다면서. 이런 찢어주길? 너 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 내 손주 생일 선물로 핸드폰 해주고 싶다니까. 네가 공기계 하나 사다 주겠다고 나한테 그랬냐 안 그랬냐? 제가 언제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1차 공판은 저희가 매우 불리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구치소로 이동하는 남편을 붙잡고 딸이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해서도 아버지를 구해내겠다고요. 2차 공판을 앞두고 주방보조 측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했어요. 합의금은 무려 3억이었죠. 저는 가차없이 거절했습니다. 주방보조에게 절대 합의는 없다고 말했어요. 주방보조 변호사가 당황해 하더라고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보이는 저희가 합의는 절대 없다고 거절하니까요. 주방보조는 코웃음을 치며 제 남편이 앞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감시를 받으며 살 거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저는 그저 두고 보자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 딸은 분주하게 이것저것 알아보며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2차 공판이 한 달 뒤였기에 그 안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만 했죠. 그리고 그 증거 찾기는 딸과 아들들이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가게 일이나 하고 있었죠. 엄마 너무하다. 나는 회사도 휴직계 내고 이러는데 엄마는 그 가게가 그렇게 중요해? 엄마도 좀 나서봐요. 이렇게 태평한 이유가 대체 뭐야? 엄마는 아빠 걱정도 안 되는 거야? 설마 그 미친 사이코 여자의 말을 믿는 거야? 다 늙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니? 뭐 탐문수사라도 하랴? 아니면 물이라도 떠두고 기도라도 해? 너야 젊으니까 그 무엇이냐? 인터넷? 그런 거라도 뒤져보면서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찾아보든가. 인터넷? 알았어. 고마워 엄마. 한동안은 축 처져서 제게 따지던 딸이 제 말에 무언가를 떠올리더니 집으로 달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한동안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2차 공판을 이틀 남기고 제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엄마,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 있어. 내가 확실한 증거 찾았어. 기대해. 드디어 1차 공판이 있고 한 달 뒤에 2차 공판이 열렸죠. 한 달간 구치소에 있던 남편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변호사는 딸이 구해온 증거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건 바로 주방보조 SNS 계정에 올린 사진이었어요. 저는 SNS가 뭔지 잘 몰랐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공간이라고 딸이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증거가 될까 싶었는데 증거가 되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건 당일 밤에 원고 측 피해자가 올린 사진입니다. 그날 강간추행을 당한 여자가 이런 사진을 올리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사진의 주방보조는 야시시한 옷을 입고 술집에서 환하게 친구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아들 말에 의하면 젊은 친구들이 춤추고 술 마시러 가는 클럽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변호사 주장에 법정에 나와 있던 주방보조가 소리를 쳤죠. 손 떨리고 정신 나갈 것 같았어요. 혼자 있으면 무슨 일 저지를 것 같아서 친구들 만나서 미친 듯이 술 마셨어요. 그게 죄가 되나요? 전 피해자예요. 저 남자가 절 덮쳤다고요. 그럼 저는 집에서 숨어서 덜덜 떨고만 있었어야 하나요?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자를 의심하는 듯한 소리도 들렸고 주방 보조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무기가 남아 있었어요. 피고 측에서 증인 요청했습니다. 증인 입장시키세요. 이어서 제 아들 또래의 한 남자가 법정에 들어섰죠. 그 남자의 모습에 주방보조는 얼굴이 하얗다 못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아이가 한 달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간신히 찾아낸 남자였죠. 증인은 피해자 김아린 씨 아시나요? 아시면 어떤 사이죠? 1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예요. 결혼 직전에 파혼하고 헤어졌습니다. 왜 파혼을 하셨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질문입니다. 파혼은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생활이에요. 기각합니다. 일단 계속 들어보죠. 현명하신 판사님이 딸이 어렵게 찾은 증인의 말을 계속 들어보자고 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남자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방 보조는 제 식당에 취직하기 1년 전 손님으로 제 식당을 찾은 적이 있었어요. 당시 주방 보조는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제 식당을 찾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지금 법정에 증인으로 서 있는 남자였죠. 여기야. 우리 형이 저번에 바다에 놀러 왔다가 여기서 우연히 밥을 먹었는데 진짜 끝내주게 순댓국이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 동네 온 김에 먹어보고 싶어서. 나 냄새나는 음식 싫어해. 순댓국은 진짜 싫은데. 여기는 사골 육수 써서 꼬리한 냄새 안 나고 깔끔하게 맛있대. 한 번만 먹어보자. 나 정말 기대하고 온 거야. 당시 예비 신랑의 부탁에 주방보조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온 거였어요. 그 당시 제가 아들이 있는 서울집에 하루 올라가 있었던 터라 남편이 식당을 지키고 있었죠. 남편은 평소처럼 손님 응대를 하고 순댓국 2그릇을 내주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할 것도 이상할 것도 없는 평범한 응대였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발생했어요. 주방 아가씨가 김치를 가위로 썰다가 그만 김치 국물이 자기 옷에 튄 거였죠. 이걸 어째? 이 블라우스 비싼 건데 어떡해. 저기요, 아저씨. 아니, 네, 손님. 뭐 필요하세요?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했었던 거죠. 아니, 여기는 식사용 앞치마 안 줘요? 앞치마 안 줘서 제 블라우스에 김치 국물 튄 거 안 보여요? 이거 명품이라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아이, 그러시면, 처음에 달라고 말씀하시죠. 됐어요. 물어내세요. 세탁해도 흉질 것 같으니까 새 옷값 받아야겠어요. 당시 손님으로 찾아온 주방보조는 막무가내로 블라우스 값을 달라고 우겼다고 합니다. 블라우스 값이 얼마냐는 남편 질문에 주방보조는 300만 원이라고 말했죠. 당장 물어내라고요. 당연히 제 남편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죠. 이게 왜 사장님 잘못이야. 우리가 부주의한 거지. 속상한 거 알겠는데 그만 우겨. 여행 와서 이런 걸로 여행 망칠 거야? 이게 왜 내가 부주의한 거야? 저 사람이 당연히 밥 먹기 전에 앞치마를 줬어야지. 선을 넘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본 증인은 여행을 다녀온 이후 파혼을 하자고 통보했다고 해요. 주방보조의 본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파혼 전에도 이 식당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네요? 네, 모를 수가 없죠. 사진도 찍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한동안 난리를 쳤는걸요. 증인의 증언에 검사님도 고개를 내저었어요. 이쯤 되니 진 재판이라 생각한 거였죠. 이어서 저희 변호사는 주방 보조가 말한 아픈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여자의 아버지는 아프기는커녕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멀쩡하게 중국집을 잘 운영하고 있었어요. 모든 증거와 증언을 들은 판사님은
결국 남편에게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블라우스 사건으로 파혼까지 당한 여자가 앙심을 품고 1년 만에 제 가게를 찾아와 남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성형 부작용과 살이 많이 쪄서 남편은 주방보조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죠. 무죄 판결과 동시에 주방보조는 또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법정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신고 있던 신발을 육두 문자와 함께 판사에게 던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감치되었고 유치장에서 20일간이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은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어요. 이후 저희 쪽에서 주방보조에게 바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무고로 고소를 해버렸어요. 당연하지만 주방보조는 징역 2년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였어요. 결국 저희가 승소를 해서 내친 김에 민사소송까지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도 2천만 원을 받아냈죠. 아들과 딸은 주방보조의 죄에 비해 너무 적다고 불평이었지만 저는 만족했어요. 남편이 무죄가 되었으니까요.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되고 어느 날 딸이 제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무죄 주장을 저는 믿었냐고요. 네, 당연히 믿었어요. 저는 주방보조가 CCTV를 보여준 날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112에 신고도 바로 하려고 했던 거죠. 주방보조는 그날 제게 제안을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조용히 자기에게 3억을 주고 합의를 하자고요. 네, 맞아요. 저희를 고소하고 1차 공판이 끝나고 합의하자며 제안한 금액이었죠. 그 제안을 듣자마자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사실 주방보조가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도 거짓말을 알 수 있긴 했습니다. 남편이 매일 제 가게에 찾아와 술을 먹고 일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서 남편을 타박하지 않았고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에요. 남편은 산으로 들로 사냥을 다니는 엽사였어요. 사냥꾼이요. 남편은 젊어서는 정말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강하고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공기총 하나 들고 새도 잡고 노루도 잡고 멧돼지도 잡으러 다녔어요. 그날도 집에 애들과 저만 두고 오토바이 한 대 끌고 다니면서 사냥을 했는데 그만 오토바이 사고가 난 거예요. 급차선 변경을 하는 차를 피하다가 정작 자기가 가드레일을 들이박았죠. 오토바이 사고가 그렇잖아요. 오토바이는 사고가 한 번 나면 가벼운 사고가 없습니다. 죽거나 장애를 갖거나 하는 게 오토바이예요. 그래서 평소 제가 그렇게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구박을 했는데 귀등으로도 안 듣던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고로 인해 남편은 오토바이를 못 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고로 남편은 1년을 넘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죠. 무엇보다 남자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 남편은 쪼그라들었고 소심해졌고 언제나 반주를 마시며 우울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절대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해달라고 제게 울며 빌었어요. 누구보다 남자다웠던 남자가 한순간에 남성을 잃었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남편이 주방보조를 범했다고요? 있을 수도 없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주방보조의 제안을 듣고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죠. 그 아가씨가 당신을 성범죄자로 몰고 합의금을 이야기하더라고. 그 일 믿은 건 아니지. 당연히 안 믿지. 하지만 합의 안 하면 경찰이 당신 찾아올 거야. 성범죄로 몰면서 사람들은 당신을 외면할 거고 그리고 욕하고 비웃을 거야. 가족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안 믿어주겠지. 그리고 감옥에 당신을 넣을 거야. 그래서 무죄를 받으려면 당신 비밀 이야기해야 돼.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러면 애들도 알게 될 거 아니야. 절대 안 돼. 당신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
알았어. 남편은 절대 그 비밀을 말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했죠.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다만 유죄가 확정될 순간이 되면 변호사와 함께 그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유죄가 확정될 것 같으면 난 당신 비밀 법정에서 다 말할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60이 넘어 정욕의 눈이 멀어 20대 여자를 범한 아버지로 남고 싶어? 차라리 진실을 말해주는 게 애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라도 좋을 거야. 당신이 반대해도 난 그렇게 할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오열했어요. 정말 죽는 것보다 그 비밀이 밝혀지는 게 싫었던 남편이었습니다. 알았어. 당신 뜻대로 해. 다만,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절대 말하지 말아줘. 내 무죄를 애들이 증명해 줄 거야. 난 우리 애들을 믿어볼게. 제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남편을 믿은 이유였죠. 남편은 똘똘한 자기 자식들을 믿었어요. 아이들은 남편의 믿음에 보답을 했죠. 무죄 판결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들과 딸, 사위 며느리는 무죄 기념이라며 들떠서 파티를 하자고 했어요. 다들 고맙다.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당해보는구나. 아버지, 거짓말로 진실을 덮을 순 없는 거예요. 결국 진실이 이기는 거예요. 오빠는 꼭 오빠가 다 해결한 것처럼 말한다. 딸의 말에 다들 웃었어요.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잘 들어라. 무겁게 입을 연 남편은 자신의 신체 비밀을 그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줬어요. 놀라운 남편의 비밀에 자식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죠.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아버지를 아들과 딸이 안아줬어요. 남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신체 비밀을 말함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그로 인해 무기력하게 살아온 삶을 청산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가게에 이제 문 닫을 거야. 왜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애지중지하더니. 이제 내 나이도 60이 훌쩍 넘었어. 언제까지 남의 밥이나 차려주다가 죽을 순 없지. 나 모아둔 돈으로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 거야. 혼자? 내가 이 나이에 혼자 무슨 여행을 다녀? 당신이랑 다녀야지. 나 지켜줄 사람 하나는 데리고 다녀야 되지 않겠어? 식당 아깝지 않겠소. 그 말에 옛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던 말이 떠올랐어요.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시어머니셨죠. 나 죽으면 그 식당 팔아버리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라. 괜히 시애미가 물려준 거라고 이어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거에 매여 살면 나처럼 평생 10평짜리 식당에서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야. 명심해라, 아가. 그렇게 한참 만에 시어머니 말을 들은 저였어요. 미련 없이 식당을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남편과 전국 이곳저곳을 여행 다니고 있죠. 지금은 남편도 다시 자신감을 찾아 이전의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육체보다는 마음의 병으로 약해졌던 남편이었던 거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